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전의 한결 풍겨는 김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승만의 일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1963년 박정희가 대선 때 꺼낸 민족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 민족주의를 붙인 거거든요. 민족적 민주주의를 알기 위해 가지고는 민족에 대해서 좀 더 깊다면 깊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이제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를 좀 더 알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가지고 핵심은 민족이 되는 거죠, 이게요. 뭐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뭐 정권을 잡은 당시 군인들, 그 군인들 중에서 대표가 박정희니까, 그럼 미군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선을 이제 치르게 됐는데, 뭐 대선을 출마하기 위해 가지고 군복을 벗었지만은 민간인 티가 별로 없던 그 군인 박정희가 말하는 민족이 있을 것이고, 지금의 학자들이 말하는 민족이 있을 겁니다. 뭐 당시 뭐 지금처럼 뭐 학자분들이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도 뭐 다양하게 진행된 것도 뭐 못했을 겁니다. 진행도 못했겠죠, 당연히 여기에. 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뭐 당시 정확한 이론적 설명이 부족했을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인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도 있겠죠. 뭐 예전에 제가 처음 민족이라는 말을 듣기에는 그냥 피가 같고 DNA가 같은 것이겠지, 그 정도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동족이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 건데, 뭐 여러분들은 또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지네, 그게요. 뭐 민족주의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어 사전에는 좀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는 설명이 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뭐 좀 다른 데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민족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이념으로 혈통, 언어, 문화 등 객관적 요소와 공통의 정체성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결합해 국민을 정의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되는데요. 어, 여기서 객관적 요소는 이해하겠는데, 공통의 정체성은 이건 또 뭔지 좀 의문이 들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민족이 돼 가지고 이제 소련의 이제 스탈린, 그러니까 이오시프 스탈린이 되는 것이겠죠. 뭐 이 집권자도 한 정의를 한 게 있습니다. 어 민족은 언어, 영토, 경제생활 및 문화 공동체 안에 구현된 심리 구조 등을 지닌 역사적으로 진화한 안정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민족주의와 종교의 역사를 연구한 역사가 이제 그로수비는 민족이란 이런 공동체, 특히 구획되고 영토적으로 확장되면 시간적으로 깊이 있는 원주민 공동체라고 이제 말하기도 했고, 그리고 영토 내에서 비교적 단일한 문화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음을 이분은 또 그렇게 또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근데 전체적으로 하는 표현보다 대부분 알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족은 기본적으로 공통의 조상과 영토를 분명히 떠오를 겁니다. 이렇게 뭐 여러 사람이 뭐 자기 입장과 그 위치에서 뭐 정의한 것인데, 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자세히 좀 파고 들어가 봐야 되겠죠. 여튼 뭐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보이는 외관적 요소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외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문화 방식, 또 사상이 모두 같은 건 아니겠죠, 이게요. 민족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영토 내에서 그들이 민족보다는 그 지배와 피지배라는 그 울타리 내에서 한쪽에서는 칼질하고 있고 한쪽으로는 칼질 당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인자 과거 동일 민족들이 진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요. 뭐 우리의 예의 같은 경우 조선시대를 인제 딱 보더라도 뭐 TV나 영화에서 흔히 뭐 사극이죠.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뭐 양반이 노비한테 "이놈 저놈이라지." 뭐 양반이 노비한테 행정적 의미로 "야 우리 같은 민족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뭐 양반이나 노비나 그들은 피지배인 관계로 해 가지고 살았는데 한 사람은 기세등등하게 살았고 한 사람은 비참하게 굴중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삶의 인생관 자체도 틀리고 목표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애환도 틀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거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저 뭐 유럽도 보게 되면은 영국이나 프랑스를 인제 딱 보게 되면은 19 세기 뭐 정확하게 연도수는 1932년 그때 인제 영국하고 프랑스는 인제 선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투표권을 쥐고 있는 이 소위 말해 가지고 인제 유권자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민에 있어서 한 3.2% 밖에 안 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적은 1.5%만 그게 투표권을 갖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 정근대의 민족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권력, 지배 권력 이게 실질적으로 더 앞섰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제 그게 현대로 인제 거쳐 넘어오면서 뭐 정치인이든 뭐 학자든 누군가가 핏줄이라는 그 중심된 개념으로 그걸 인제 딱 묶어 버리고는 그걸 시작으로 이제 이 정치 쪽으로 인제 활용하기 시작한 거였죠 그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제 뭐 죽어 있던 뭐 그런 우리네 뭐 조상들이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정근대 시대의 피지배층에 살았던 그분들이 이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래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이런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피지배층들이 당한 게 얼만데 이런 정신적 교감이 그것을 인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겠죠 그게요. 그런데 그걸 인제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의 민족이라고 딱 말하면은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인제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게요. 이렇게 뭐 내부적으로 계층, 계급,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치인은 큰 테리토리로 인제 민족이라 딱 묶어 놓고 앞에서 자기가 앞장서고 끌고 가는 거죠 그게. 그게 바로 파시즘 전체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 대표적으로 뭐 북한의 그 김정일 뭐 아버지 김일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김정은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 체제가 바로 그게입니까. 뭐 또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뭐 유럽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히틀러잖아요. 아래한족을 딱 내세우면서 독일을 딱 건무쥐었고 나중에는 세계 2차 세계 대전을 인제 일으켜 가지고 전체 뭐 세계 인구의 한 5,500만 명이 죽었다고. 설마 인류 역사에 있어서 진짜 비극을 만든 거지 그게. 그래 이런 정치인들이 인제 외형적으로 민족을 딱 내세우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이 행동들은 체제 강화형 파시즘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선동적인 정치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요. 그래 이걸 우리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 하늘 이데올로기에서 이제 민족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애환의 역사, 그 애환이라는 게 기쁨과 슬픔이죠. 그 역사에서 반면교사, 정면교사를 선택해 가지고 사용한 것이지 어디 뭐 파시즘적으로 말하는 정치 지향적인 정치적 피를 두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 인제 제가 이야기한 저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있어서의 인제 민족과 이제 뭐 학자들 그 또 뭐 집권자들이 말한 그런 민족의 좀 차이는 좀 있습니다. 뭐 박정희가 말한 그런 민족적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그가 이 등장하고 난 이후부터의 어떤 그의 정치적 행동을 쪼끔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다음 편에 이어 가지고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 돼 가지고는 일단 뭐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줄로 뭐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정치적 용어로 쓰이는 이데올로기는 깊이 그 속을 쳐다봐야 합니다.
한번 전체적인 결론 제가 말씀드리면은 정치인 중 민족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정치인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경계를 하자. 이상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다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